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최고급 식당의 정적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68살 노인 말순의 왼쪽 뺨 위로 시뻘건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서빙하던 종업원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죠. 하지만 손을 휘두른 32살 며느리 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 어린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죠.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친정 식구들이 고기 좀 먹겠다는데 그게 아까워요? 이래서 배우지 못한 노인네들은 티가 난다니까. 창피하게 굴지 말고 어서 가서 계산이나 하세요. 이곳은 강남 한복판 소고기 한 점에 15만 원이 넘는 최고급 한우 전문점입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이 화려한 공간에 말순은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와 허름한 면바지, 주름진 그녀의 손등에는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고단한 세월바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유리와 유리의 친정 부모님, 오빠 부부와 조카들까지 총 11명의 사돈댁 식구들이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1인분에 15만 원짜리 꽃등심을 3인분씩 해치운 뒤였죠. 유리야, 그래도 오늘 12명이 먹은 건데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말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계산서에 찍힌 숫자는 354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우고 밤 10시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겨우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국밥 350그릇을 팔아야 만질 수 있는 그 피 같은 돈을 단 2시간 만에 내놓으라는 며느리의 요구에 말순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의 대가는 차가운 뺨 한 대였습니다. 뺨을 감싸 쥔 말순의 손등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서러움도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펄런 결심이 들어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신혼집 보증금으로 내어준 2억 원. 그 돈의 일부가 아직 아들의 체크카드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배려와 사랑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바로 말순은 이 탐욕스러운 가족들의 가면을 세상 앞에 낱낱이 벗겨버리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아온 한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그날 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순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짓밟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가슴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결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말순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싸늘한 경멸과 모욕이었으니까요. 저는 27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갓 돌이 지난 아들 진호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댁에서는 젊은 과부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를 내쫓으려 했고, 친정에서는 어린 자식을 두고 시집을 가라고 종용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단 하나의 선물, 그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워내겠다는 각오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시장 골목, 5평 남짓한 가게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사고를 씻고 물을 썰고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아들 진호는 가게 한편에 깔아둔 이불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잤죠. 그 아이가 눈을 뜨면 미역국밥 한 그릇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손에는 국자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았던 그 시절이 제 삶의 전부였죠. 손님이 없는 날은 국밥 한 그릇 팔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진호에게는 남은 국밥을 데워 먹이고 저는 물로 배를 채웠죠.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가게와 쪽방을 함께 덮여야 했는데 연탄값이 아까워 새벽녘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며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진호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해도 엄마가 끓여준 국밥이 제일 맛있어라며 집으로 달려왔죠. 중학교 때는 급식비를 아끼겠다고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가 아깝다며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평생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눈물인지 술인지 모를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분명 기쁨의 눈물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진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죠. 제가 한 달 내내 국밥을 팔아도 벌지 못하는 돈을 아들이 단 한 달 만에 번다니요. 그날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국밥을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붙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고 누군가는 이제 고생 끝이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생의 시작이었죠. 진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유리를 처음 만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유리는 대뜸 이런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호 오빠 말로는 어머니가 꽤 모아둔 게 있다고 하던데 전세 보증금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 말투에서 저는 묘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라는 말이 질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각오가 되어 있던 저였습니다. 평생을 국밥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2억 원, 그 전 재산을 아들 명의의 전세 보증금으로 내어주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따뜻한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유리의 집안 형편에 맞춰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 300명이 넘는 성대한 잔치였죠. 저는 시장에서 사입은 한복을 입고 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친정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딸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유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보증금을 내준 사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다고,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 진호와 유리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연락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리가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된다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그날 저는 당장 손주 옷을 사러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분홍색 옷과 파란색 옷을 한가득 샀죠. 포대기도 사고 딸랑이도 사고 쌀도 사서 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가득 선물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시어머니 왜 오신대? 그 국밥집 냄새 나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임신 중이라 냄새에 민감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뒤이어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보내면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30년을 피땀 흘려 키운 그 아들이 아내 앞에서 어머니를 빨리 보내면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죠. 그래도 손주를 위한 것이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서운함일 뿐이라고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마치 불청객을 바라보는 것처럼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얼른 선물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죠. 유리야, 손주 옷이랑 이것저것 좀 사왔어. 입덧은 좀 어떠니? 유리는 보따리를 받아들더니 안을 휙 살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입혀요.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 소재 아니면 애기 피부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포대기는 뭐예요? 저희 세대는 포대기 같은 거 안 써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골랐던 것들이었는데 단 한마디에 모든 정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다음에는 백화점에서 사올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유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그날 이후로 유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졌죠. 전화가 올 때면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명령하듯 용건만 간단히 전달했죠. 어머니, 내일 집 좀 청소하러 오세요.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모레 진호 생일인데 미역국 좀 끓여다 주세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 커튼 좀 빨아주세요. 세탁소 맡기기엔 비싸서요. 저는 불려갈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진호의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주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밥상에 함께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으면서도 저에게는 어머니, 이 반찬은 좀 짜네요라거나 국이 너무 뜨거워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같은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 청소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유리가 다가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죠.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수고비예요. 버스 타고 가세요. 수고비라니요. 제가 이 집을 청소하러 온 파출부였던가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손주를 위해서야. 손주가 태어나면 유리도 달라지겠지. 그때까지만 참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죠. 진호가 보내온 사진 속의 아이는 남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손주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거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보고 싶었지만 유리가 산후조리 중이라 방문을 삼가 달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조리원 비용으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한 달 후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따뜻했죠. 저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렇게 속삭이는데 유리가 다가와 아이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렇게 입 가까이 대면 균 옮아요. 그리고 어머니 옷에서 국밥 냄새 나는데 그거 빨고 오셨어야죠. 국밥 냄새. 저는 그 냄새로 진호를 키웠습니다. 그 냄새가 배인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고 그 냄새가 나는 가게에서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죠. 그런데 이제 그 냄새가 손주를 안을 자격조차 빼앗아 간다는 건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도 유리의 학대 아닌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이유는 언제나 똑같았죠. 청소, 빨래, 요리, 아이 돌보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수고비라며 10,000원이나 20,000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리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공짜 가사 도우미였다는 것을요. 아니, 공짜도 아니었죠. 제가 낸 2억 원의 보증금이 매달 조금씩 노동으로 상환되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진호는요? 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가끔 제가 너무 힘들어 진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 유리가 원래 좀 예민해. 이해해줘. 애 낳고 힘들어서 그래.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 핑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해봤자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아내의 편을 드는 말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진호에게 전화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자 유리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라는 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날 말이죠.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다정했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유리가 다정할 때는 언제나 뭔가를 요구할 때였으니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려고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유리가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요. 순간 저는 착각했죠. 혹시 유리의 마음이 바뀐 걸까? 이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걸까 하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였는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죠.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된 입구에는 금빛 글씨로 식당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발렛 파킹 직원이 손님들의 차를 받아 주차장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죠. 시장에서 산 꽃무늬 블라우스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식당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거든요. 어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리와 진호가 서 있었죠. 유리는 백화점에서 막 사입은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대놓고 경멸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식당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리넨 냅킨이 고급스럽게 접혀 있었죠. 종업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종류의 식당이었죠. 국밥 한 그릇에 7,000원을 받는 제 가게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11명이었죠. 유리의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 부부와 그들의 아이 둘, 유리의 여동생 부부와 그 아이까지. 대가족이 둥근 테이블에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의 빈자리로 안내받았죠. 테이블 한쪽 구석, 주방 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의 막내처럼, 아니 심부름꾼처럼 배치된 느낌이었죠. 어머, 진호 어머니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의 친정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없었죠. 대신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에서 노골적인 평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내 딸의 시어머니라니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아, 네. 유리한테 얘기 들었어요. 시장에서 국밥집 하신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 말투에는 동정도,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죠.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가 메뉴판을 펼쳐들더니 종업원에게 말했죠. 여기요, 꽃등심 12인분이요. 그리고 채끝살이랑 안심도 각각 6인분씩 추가해 주세요. 아, 육회도 4접시요. 저는 깜짝 놀라 메뉴판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꽃등심 1인분에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채끝살은 12만 원, 안심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육회 한 접시는 8만 원이었고요.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꽃등심만 해도 180만 원이 넘었죠. 거기에 채끝살과 안심 육회까지 더하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기 유리야, 이거 좀 많은 거 아니니? 12명이서 이렇게까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리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게. 이런 자리에서 저렇게 티를 내면 어떡해. 유리가 고생이 많겠다.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그 속삭임들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아들 체면만 구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힌 꽃등심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기름을 뿜어냈죠. 종업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고기를 집어먹었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고 어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식사는 축제였죠. 공짜로 최고급 한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식사는 재앙이었죠. 테이블 위에 쌓여가는 빈 접시들이 곧 제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유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 따위는 없었죠. 오히려 내가 돈 내는 건데 먹지도 않을 거야? 하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씹히는 질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유리의 친정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진호 어머니, 요즘 국밥집 장사는 잘 되세요?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실 때 좀 쉬셔야죠. 그 나이에 아직도 가게 나가시면 몸이 남아나겠어요? 유리 말로는 국밥집 냄새가 옷에 많이 배신다던데 손주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해요. 그 순간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며 킬킬거렸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리가 친정 어머니의 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어머니는 돈 쓸 줄을 모르셔서 그래요. 평생 아끼기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맘 먹고 어머니한테 돈 좀 쓰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맘껏 드세요. 제가 자리 잡은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을요. 유리는 처음부터 저를 호구로 삼을 계획이었던 거죠.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고급 한우를 대접하면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저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를 초대한 게 아니라 저의 지갑을 초대한 것이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야속해도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손주의 엄마니까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아들이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죠. 고기가 계속 나왔고 유리의 친정 식구들은 계속 먹어댔습니다. 아이들은 고기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마셨고 어른들은 와인을 몇 병이나 비웠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작은 가죽 폴더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계산서였죠. 종업원은 자연스럽게 그 폴더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못 본 척했죠. 유리도 진호도 계산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폴더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테이블 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354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국밥집에서 한 달을 꼬박 일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단 2시간 만에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산 좀 해주세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유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죠. 마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요. 유리의 친정 식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죠. 아무도 제가 낼게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354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현금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카드라고는 국밥집 매출을 관리하는 체크카드 하나뿐이었는데 그 계좌에는 이번 달 월세와 식재료비를 내고 나면 50만 원도 남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저기 유리야. 이 돈을 내가 지금 당장은. 제가 일어서서 유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대신 진호가 멈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잠깐 미안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바로 유리가 진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나가자. 덥잖아. 진호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결국 유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30년을 피땀 흘려 키운 그 아들이 어머니를 350만 원짜리 계산서와 함께 버려두고 간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호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죠. 종업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서 제가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진호가 몇 달 전에 제게 맡겨둔 체크카드였습니다. 엄마, 이거 비상시에만 써. 우리 집 보증금 잔액이 들어있는 계좌야. 급한 일 있으면 여기서 뺐어도 돼.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카드였죠.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맡긴 것이니까, 아들의 돈이니까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인가요? 제가 30년을 국밥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 아닌가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보증금으로 내준 게 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어머니를 350만 원짜리 계산서와 함께 버려두고 갔습니다. 제 돈으로 아들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아들은 제가 망신당하는 꼴을 뻔히 보면서도 아내 손에 끌려 나가버렸죠.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체크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요. 30년을 인내해온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순간 조용히 눈을 뜬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죠. 종업원이 안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계산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카드를 내밀었죠.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는 동안 저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식당 앞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제 아들 진호는 그 옆에 서서 아내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손님,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종업원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진열대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 안에 꽃등심과 채끝살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저를 호구로 삼았다면 저도 그들에게 한 방 먹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 돈으로 산 것을 제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저는 종업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저 한우 선물 세트 5개 추가해 주세요. 종업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다시 체크카드를 내밀었죠. 단말기가 또다시 찍찍 소리를 냈습니다. 추가로 25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총 결제 금액은 476만 4천 원이었죠. 그 숫자를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물 세트 5상자를 양팔 가득 안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특히 유리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약간은 탐욕스러운 빛이 그녀의 눈에 어렸죠. 어머니, 그게 뭐예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30년 동안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조금은 잔인한 미소요. 응, 한우 선물 세트야. 맛있어 보여서 몇 개 샀어. 그 말을 듣자마자 유리의 친정 식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와, 대박. 이거 한 세트에 50만 원 넘는 건데. 어머니, 하나만 주세요. 그들은 제 손에 들린 상자들을 뺏으려 했죠.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한지 그제야 똑똑히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진호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은행에서 보내는 결제 알림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명의 계좌에서 476만 4천 원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요. 이게 뭐야? 진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유리도 눈치를 채고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죠. 여보, 이거 우리 집 보증금 계좌잖아. 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말들이 그 순간 비로소 제 입 밖으로 흘러나왔죠. 유리야, 내가 그랬잖아.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 남편 집 보증금으로 내 친정 식구들 배부르게 먹인 거야. 유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그녀의 반응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저는 제 권리를 되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우 선물 세트 말이야. 저는 양팔에 안은 상자들을 힐끗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국밥집 단골 손님들 드리려고 산 거야. 30년 동안 내 국밥 먹어준 분들이거든. 너희와 달리 고마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지. 유리의 친정어머니가 기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건 우리 준 거 아니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돈으로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죠. 왜요?
혹시 공짜로 받을 줄 아셨어요? 유리의 친정 식구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를 두드리며 웃던 그들이 이제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룩진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리는 이를 악물더니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보증금을 왜 어머니 맘대로 써요? 그건 우리 돈이라고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돈?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 내가 30년을 국밥집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네 남편 결혼시키려고 전 재산 털어서 보증금으로 낸 게 나라고. 그러니까 원래 내 돈이지. 유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진호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유리의 친정 식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공짜 밥은 이미 뱃속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까까지 한우 선물 세트를 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마치 도둑처럼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유리의 가족이구나. 공짜 밥 앞에서는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유리가 왜 저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죠. 식당 앞에는 이제 저와 유리 그리고 진호만 남았습니다. 강남의 밤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양팔에 아는 한우 선물 세트를 내려놓고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야, 오늘 내가 내 뺨을 때렸지. 유리가 움찔했습니다. 아까 식당 안에서 저를 때린 일을 떠올린 거죠. 그건 어머니가 너무 느릿느릿해서. 저는 손을 들어 유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 안 들을래. 난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30년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가 뺨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때린 사람 손을 잡고 나가버렸지. 진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기에 반박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선택한 거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거.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내가 감당해.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그 아이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저는 한우 선물 세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뒤에서 진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매달려온 끈을 끊는 것은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박말순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강남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양팔에 아는 한우 선물 세트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뒤에서 진호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30년을 아들에게 매달려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물 세트 상자들을 벤치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현실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아들 집 보증금 계좌에서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버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제 손으로 건드린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인지 생각하면 제가 한 일은 정당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찍혀 있었죠. 전부 진호와 유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상자들을 끌어안고 버스에 올랐죠. 차창 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월세방이었죠. 보증금 2억 원을 아들에게 주고 나서 저는 이 좁은 방에서 살아왔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방이 전부였습니다. 새벽마다 이곳에서 일어나 국밥집으로 출근하고 밤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한우 선물 세트들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진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저도 함께 웃고 있었죠.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잔인했죠. 어머니가 뺨을 맞는데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린 사람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게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액자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사진 속의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 환하게 웃던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내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남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 사진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는 도착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도착했어. 엄마, 오늘 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유리가 너무 심했다는 거 알아. 근데 엄마, 그 돈은 우리 집 보증금인데.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호야,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인지 알지? 내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내 아버지 없이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끓이며 모은 돈이라고.
그걸 내 집 보증금으로 낸 게 나야. 그러니까 원래 내 돈이지. 진호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나를 때렸어. 사람들 앞에서 뺨을 후려쳤어. 근데 넌 뭘 했니? 눈앞에서 다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히려 때린 사람 손을 잡고 나가버렸지. 그게 아들이야? 진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유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가 무서워서 어머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너무 헌신적으로 키운 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정작 스스로 설 힘을 길러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오늘 일은 잊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그 보증금 말인데 내가 분명히 알려줄게. 그 돈은 애초에 내 돈이었어. 내가 내 결혼을 위해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다고. 진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그 돈이 필요해. 다음 달에 전세 계약 갱신해야 하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안 해. 오늘부로 난 그냥 나야. 내 어머니이기 전에 박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30년을 아들에게 묶여있던 끈을 끊는 것은 아팠지만 그 아픔 끝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자야 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았죠. 국밥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해 온 주방 기구들, 낡았지만 정이 든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그 자체였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고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손질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리가 뺨을 때리던 손, 그 손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던 진호의 모습, 식당 앞에서 도망치듯 사라지던 유리 친정 식구들의 뒷모습, 그리고 저를 부르던 진호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혔으니까요.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단골인 김 형사님이었죠.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국밥을 먹으러 일주일에 3번은 들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얼굴이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김 형사님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드렸죠. 네, 뭐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내가 30년을 이 집 국밥 먹으면서 사장님 웃는 거 손에 꼽을 정도로 봤는데 오늘은 진짜 다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며느리의 행패, 아들의 무기력함, 그리고 제가 한 일까지. 김 형사님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김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았네요. 그 며느리라는 사람 정말 못됐구먼. 시어머니 뺨을 때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어젯밤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김 형사님이 국밥을 후루룩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사장님. 사람은 참을 만큼 참으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며느리 사장님 때린 거 녹음이라도 해뒀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증거 없으면 억울해져요. 녹음이라는 말에 저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유리가 저를 때리고 모욕하던 순간 저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못했죠.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녹음은 못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심해요. 그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뒤집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사장님을 가해자로 몰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무조건 녹음해 두세요. 내가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배운 거,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거짓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 거짓도 진실이 돼요.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증거. 제가 그동안 당해온 모든 일들의 증거가 있어야 했죠. 유리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 무시와 모욕의 말들, 그리고 뺨을 때린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김 형사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힘내요. 뭔가 필요하면 연락하고 내가 은퇴했어도 아는 사람은 많으니까.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형사님이 나가신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죠. 증거, 녹음.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남겨야 해. 유리가 또 저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랐지만 버튼 몇 개를 눌러보니 금방 익숙해졌죠. 앞으로 유리를 만날 때마다, 아니 진호를 만날 때마다 이 녹음 버튼을 눌러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더니 유리가 들어온 거죠. 혼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죠. 유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사세요? 진짜 한심하다. 이런 데서 국밥이나 끓이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는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았죠.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어젯밤에 쓴 돈 다 갚으세요. 그거 우리 집 보증금이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써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인지 아직도 모르니? 내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내 남편 결혼시키려고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낸 게 나라고.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준 돈은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기억하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유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리고 때린 건 좀 심했다 치더라도 어머니가 먼저 화나게 한 거잖아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나한테 그동안 한 짓들 다 알아. 날 무료 파출부처럼 부려먹고 수고비라며 10,000원짜리 던져주고 국밥집 냄새 난다며 손주도 제대로 안 안겨주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 유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기록이요? 무슨 기록?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녹음한 것은 오늘 것뿐이었지만 유리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었죠. 유리는 잠시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보증금 함부로 쓴 거 횡령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횡령? 내 돈을 내가 쓴 게 횡령이야? 법대로 하자면 얼마든지 해. 내가 나한테 한 짓들도 다 법대로 처리하자. 폭행, 모욕, 다 죄야.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저와 눈싸움을 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자고요. 어머니, 이대로 안 끝나요. 유리가 국밥집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의 녹음을 멈췄죠.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방금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저를 한심하다고 한 말, 협박하는 말투,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닥달했죠. 진호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유리의 폭언과 위협, 진호의 한심한 변명들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형사님이 다시 국밥집에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죠. 사장님, 그 며느리 일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리가 찾아와 협박한 것, 매일 전화로 닥달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녹음들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김 형사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어요. 가정문제 전문으로 하는 친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요? 사장님 상황이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니. 그동안은 그냥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법까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하지만 유리의 태도를 보면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연락처 좀 주세요. 김 형사님이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리가 저를 협박하는 목소리, 한심하다고 비웃는 목소리,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휴대폰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것들이 언젠가 제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형사님의 소개로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깔끔하고 조용했죠.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것, 아들 결혼 때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내준 것,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와 폭행, 그리고 강남 식당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이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며느리 분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과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선생님이 아드님 명의로 낸 돈이니까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빌려준 거라는 증거가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한 것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들, 협박하는 것들이요. 이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녹음이요?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법률사무소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사세요? 진짜 한심하다. 이대로 안 끝나요. 그 말들을 듣는 이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건도요. 목격자가 있나요? 저는 강남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유리가 저를 때렸을 때 주변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잘 모르겠어요. 식당 손님들이 봤을 텐데 누군지는 몰라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식당 CCTV를 확보해야겠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며느리 분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녹음하시고 가능하면 제3자와 함께 만나세요. 혼자 만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변호사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치밀한 건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느낌이었죠. 유리와 진호에게 맞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30년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야 제 몫을 찾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것 같았죠.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유리가 이혼하자고 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뭐? 이혼? 응. 유리가 그러는데 엄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대. 엄마가 보증금을 함부로 써서 우리 집이 위험해졌다고. 그게 다 엄마 잘못이라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리가 이혼을 원한다고요. 그것도 제 탓이라면서요.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호구로 삼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 핑계로 저를 탓하고 있다니요. 진호야,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진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나 진짜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 안 해. 내가 유리를 선택하든 다른 길을 선택하든 그건 내 몫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도시의 하늘이 캄캄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제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이혼 과정에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리가 이혼을 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회예요. 이혼 과정에서 며느리 분의 행동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문제도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준비 잘 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그동안은 참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무기였죠. 유리가 저에게 한 모든 짓들을 세상에 증명해 줄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죠. 30년을 참아온 제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김 형사님과 이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죠.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유리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처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출처가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유리는 그 돈이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 아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메시지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가 저에게 했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있었죠. 재판정에서 그 녹음이 재생되던 날 유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사세요? 진짜 한심하다. 이대로 안 끝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30년을 참아온 제 인내가 그 순간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 식당에서 결제한 그날, 사실 저는 단순히 분노에 휩쓸려 돈을 쓴 게 아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은행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해 두었죠. 원래 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30년을 모아온 비상금 중 일부였습니다. 국밥집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따로 모아둔 돈이었죠. 유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돈을 이미 메꿔 놓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보증금이 사라졌다고 난리를 치며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실제로 그 계좌에는 원래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유리가 원한 것은 이혼을 통해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녀가 주장하던 피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던 날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보증금 계좌의 잔액은 원래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죠. 유리야, 내가 그랬잖아.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다고. 그래서 난 처음부터 따지지 않았어. 그냥 내 돈으로 내 친정 식구들 배불리 먹인 거야. 내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건드렸어. 유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렸죠.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제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순간이었죠. 재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리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던 재산 분할은 크게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 했던 폭행과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형사님의 도움으로 확보한 강남 식당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유리가 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던 날 유리의 친정 식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공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사람들이었죠. 화면 속에서 유리가 저를 때리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유리의 친정 어머니가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리고 호구로 삼았던 며느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가면서 유리와 그녀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진호는 결국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유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유리의 민낯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진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혼이라니 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미안해할 사람은 나야. 3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넌 날 지켜주지 않았어. 그게 제일 아팠어.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우리는 가족이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면 안 돼. 내가 혼자 설 수 있어야 해. 진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시절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게였지만 미련은 없었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저는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죠. 이사하던 날 김 형사님과 이 변호사님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몇 분 오셔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죠. 저는 그분들에게 강남 식당에서 샀던 한우 선물 세트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제 국밥을 먹어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아니 이제 말순 씨라고 불러야 하나? 진짜 잘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김 형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68살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산 너머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이던 이 손으로 이제는 저를 위한 차를 타 마시는 거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뺨에 닿는 아침 바람이 시원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해방감, 그리고 살짝의 설렘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진호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혼 후 그도 많이 달라졌죠. 혼자 살면서 비로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연락을 받지만 예전처럼 달려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손주도 가끔 보러 옵니다. 유리가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진호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죠. 손주를 안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벌어진 일이었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